이 사진, 우리 엄만데요? 소년의 말에 백만장자 회장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그가 25년을 잊지 못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의 손끝이 떨리고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그 물음에 답은 시간을 25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저씨, 이거 엄마가 만든 거예요.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그 말이 들렸을 때 재미는 속초의 해변 앞 카페에서 커피잔을 입술 가까이 대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작은 손에 조개껍질 목걸이 몇 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손끝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죠. 낡은 패딩 점퍼의 소매는 해져 있었고 운동화 끝에는 바닷물이 묻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예쁘죠? 엄마가 직접 만든 거예요. 소년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조개껍질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게 딸랑거렸습니다. 재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지 이틀째 뜻밖의 대화 상대가 나타났으니까요. 윤재민 44살. 서울의 중견 건설사 대표. 지친 일상과 공허함을 달래려 홀로 속초로 휴가를 온 터였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밤샘 회의와 피로가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죠. 큰 계약건을 성사시킨 직후였지만 성취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소년이 건네는 조개 목걸이를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걸이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작은 조개 껍질 하나하나에 구멍을 뚫고 투명한 낚싯줄로 엮어 만든 것이었죠. 소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물건이었어요. 얼마야? 재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평소 회의실에서 쓰던 그 권위적인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어쩐지 부드러워진 톤이었죠. 5,000원이요.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대가 가득한 그 눈빛을 보자 재민은 왠지 모를 애틋함을 느꼈어요. 그래. 그는 무심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지갑이 열리며 그 순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소년이 재빨리 몸을 숙였습니다. 바닷가에서 물건을 팔며 익숙해진 몸놀림이었어요. 아저씨, 이거 떨어졌어요. 소년의 손끝에 들린 건 빛바랜 인화지 한 장이었습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죠. 지갑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그 사진만은 25년째 그대로 있었어요. 소년은 그것을 가볍게 집어들었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아이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 사진 우리 엄마도 있어요. 이 사람 우리 엄마예요. 재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려던 손가락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소녀는 웃었어요.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엄마 어릴 때예요. 이 목도리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할머니가 짜주신 거라고 했는데 조개 목걸이를 들고 있던 소년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재민의 시선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19살의 재민과 하얀 목도리를 두르고 웃던 소녀가 있었어요. 19살의 그녀는 수줍은 듯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미소, 그 눈빛, 그리고 그 이름. 모든 게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뭔데?
재민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어떤 예감이 온몸을 휩쓸었죠. 서은주요. 공기가 멎었습니다. 바람도, 커피 향도, 파도 소리도 모든 게 멀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은주. 그 이름이 그의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어요. 25년 전 눈 내리던 밤의 마지막 장면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그날,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한밤중에 도망치듯 서울을 빠져나가야 했던 그 밤이요. 소녀는 그가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는 걸 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재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못했다는 게 맞겠죠. 그저 사진을 몇 번이나 천천히 훑어보았죠. 세월의 다른 종이었지만 그 속의 얼굴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듯 했어요. 19살의 은주는 여전히 그곳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서 낮은 숨이 새어나왔어요. 깊은 한숨이었죠. 은주. 그 이름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순간 눈앞의 풍경이 서서히 흐릿해졌습니다. 커피잔 속 그림자가 흔들리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아득하게 깔렸어요. 카페의 조명이 번져 보이기 시작했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5년 전 그의 겨울. 그의 인생은 그 이름에서 멈췄었어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단 하나의 사람. 그 후로 그는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부유해졌지만 마음은 늘 가난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이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이렇게 잔인하면서도 신비로운 것이었어요. 1997년 봄 고등학교 3학년이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재미는 새학기 첫날 교실 뒤편에서 친구들과 떠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요즘 잘 나가서 그런지 방학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죠. 야, 윤재민. 너네 집은 진짜 부자구나. 친구가 어깨를 치며 말했어요. 재민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집안이 부유한 건 맞았어요. 아버지는 중견 건설사 사장이었고 강남에 있는 집은 넓고 화려했죠. 하지만 재미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자리 배치를 새로 한다고 하셨어요. 윤재민, 서은주, 너희 둘이 짝꿍이다. 그때 처음 그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은주는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 낡은 교복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새 학기를 맞아 새 교복을 맞춰 입었는데 은주의 교복은 소매 끝이 달아 있었고 치마도 빛이 바랬어요. 재민이 옆자리에 앉자 은주는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를 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죠.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거뭇한 그림자가 있었고 손톱은 깨끗하게 깎여 있었지만 거칠었습니다. 첫 한 달 동안 둘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미는 은주를 자꾸 관찰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다른 애들이 도시락을 먹거나 매점으로 우르르 몰려갈 때 은주는 항상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가끔 작은 빵 하나로 점심을 때우는 모습을 봤죠. 어떤 날은 아예 먹지 않고 물만 마시기도 했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면 은주는 늘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재민이 농구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은주가 운동화 밑창을 손으로 누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밑창이 떨어져서 걸을 때마다 퍽퍽 소리가 났던 거였어요. 은주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동화를 벗었고 양말에도 구멍이 나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방과 후 재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신발 가게에 들렀어요. 여학생 운동화를 사면서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선물용이에요. 포장은 안 해도 돼요. 다음 날 아침 재미는 일찍 학교에 가서 은주 사물함에 새 운동화를 넣어뒀습니다. 메모도 없이요. 은주가 등교해서 사물함을 열었을 때의 표정을 재미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감동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은주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재미는 이미 교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음악 감상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을 틀어주셨죠. 재미는 무심코 은주를 바라봤는데 그녀가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 있는 걸 봤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까지 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이 노래 좋아해? 재민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은주는 놀란 듯 눈을 떴습니다. 응, 엄마가 좋아하셨던 노래야. 과거형으로 말하는 걸 보니 어머니가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재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나도 이런 옛날 노래들 좋아해. 아버지가 차에서 맨날 틀거든. 처음엔 싫었는데 이제는 좋더라. 은주가 처음으로 재민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의외네. 넌 그냥 공부 잘하고 인기 많은 부잣집 아들인 줄만 알았어. 부잣집 아들은 맞는데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 재민이 진지하게 대답하자 은주는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뭔가 다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여름이 되면서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재민이 매점에서 산 샌드위치를 2개 들고 왔어요.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혹시 같이 먹을래?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자존심과 배고픔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보였어요. 괜찮아. 나 아침에 많이 먹었어. 하지만 은주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재미는 모른 척하고 샌드위치를 은주 책상에 놓았어요. 그럼 이거 버려야겠네. 아까워서 어떡하지? 은주는 결국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입으로 조금씩 먹는 모습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재미는 종종 점심을 2개씩 가져왔고 은주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둘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성적이 좋았지만 학원을 다닐 형편이 안 됐습니다. 재미는 자신이 다니는 학원에서 받은 자료들을 은주와 나눴어요. 어느 날 늦은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은주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은주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은주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이러니까 이상하지? 그냥 너무 고마워서. 뭐가?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 거.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 없었어. 재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은주의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은주가 팔을 들어 눈물을 닦는데 소매가 올라가면서 팔뚝에 시퍼런 멍이 보였어요. 재미는 숨을 삼켰습니다. 은주야, 그거. 은주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재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술만 드시면 그래.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졌어. 오늘도 학원비 달라고 했다가. 은주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재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은주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위로였죠. 앞으로 늦게까지 공부하면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럴 필요 없어. 내 집이랑 반대 방향이잖아.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날부터 재미는 은주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기 시작했어요. 은준의 집은 재민이 사는 강남과는 정반대편인 달동네에 있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을 올라가야 했고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서 밤이면 위험했어요. 어느 날 밤 은준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빨리 들어가. 나는 괜찮아. 은주가 재민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재민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하면 우리 집으로 와. 언제든지. 재민아, 약속해. 정말 위험하면 도망쳐. 알았지?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민은 은주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요. 그렇게 가을이 깊어갔고 둘의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재민에게 은주는 더 이상 그냥 짝꿍이 아니었어요. 보호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었죠. 은주도 재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의 경계심은 사라지고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11월 어느 날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둘은 학교 옥상에 올라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은주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재민아, 넌 대학 가면 뭐 하고 싶어? 건축학과 가고 싶어.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설계한 건물을 짓고 싶어. 재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미래를 이야기할 때에 그는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넌 뭐 하고 싶어? 재민이 되물었어요. 은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냥 빨리 돈 벌고 싶어. 독립하고 싶고. 대학은? 글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성적은 괜찮은데 등록금이. 은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재민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은주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는 게 마음 아팠어요. 은주야, 장학금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잖아. 포기하지 마. 응, 알아. 고마워. 은주가 재민을 바라봤어요. 석양빛에 물든 그녀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재민은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평생을. 드디어 수능날이 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의 얼굴엔 해방감이 가득했죠. 재민은 은주를 찾았어요. 그녀는 교문 앞 은행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혼자였어요. 끝났다. 은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응, 드디어 끝났네. 재민은 가방 속에서 뭔가를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사실 그는 시집을 준비해 왔습니다. 은주가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가 담긴 책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주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신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은주야, 크리스마스에 시간 있어? 은주가 놀란 듯 재민을 봤어요. 크리스마스? 왜? 그때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재민의 진지한 표정에 은주도 뭔가를 눈치챈 듯 했어요. 볼이 살짝 빨개졌죠.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시청 앞 광장. 저녁 7시. 응, 약속? 약속을 정하고 헤어지려는데 은주가 재민을 불렀어요. 재민아. 응? 고마웠어. 1년 동안. 정말로. 은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재민은 그런 은주를 보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드디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1년 동안 키워온 마음을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어요. 재민은 자기 방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사흘 뒤였죠. 은주와의 약속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책상 위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가 좋아할 만한 시집이었어요. 김소월, 윤동주, 백석의 시들이 담긴 책이었죠. 재미는 포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표지 안쪽에 적은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은주야, 널 만나서 행복했어.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1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더 많은 말을 쓰고 싶었지만 나머지는 직접 말하기로 했죠. 어떻게 고백할지, 은주가 뭐라고 대답할지 상상하며 재미는 혼자 킥킥거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1층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민아, 저녁 먹어라. 재민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평소처럼 푸짐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웠고 어머니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재민아, 아직 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 믿었던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 요즘 은행들이 다 돈을 안 빌려줘. IMF 터지고 난 뒤라 다들 돈줄이 막혔대. 재미는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회사는 탄탄했고 뉴스에서 매일 들리던 IMF라는 단어가 이제 자기 집 얘기가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녁을 먹는 내내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재미는 불안했지만 설마 심각한 일은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늘 위기를 잘 넘기셨으니까요.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재미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선물을 확인했어요. 내일은 은주에게 전화해서 약속 장소를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죠. 한밤중이었습니다. 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났죠. 재미는 잠결에 뒤척이다가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재민아, 일어나. 빨리.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방불도 켜지 않은 채 어머니가 재민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설명할 시간 없어. 옷 입고 필요한 것만 챙겨. 빨리.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 전체가 압류 대상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재미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집 앞에는 여러 대의 차가 서 있었고 대문에는 빨간 딱지가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딱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어요.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재미는 허둥지둥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교과서며 참고서는 그대로 두고 지갑과 몇 가지 옷만 넣었죠. 그리고 책상 위에 선물을 집어들었습니다. 은주에게 줄 시집이었어요. 1층으로 내려가니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집행관들이 집 앞물건들에 딱지를 붙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아버지. 재민이 달려가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재민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한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재민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 나가셔야 합니다. 집행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가족은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재민이 태어나고 자란 집, 모든 추억이 담긴 그 집을 등지고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검은 밤을 덮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눈이 지금은 차갑기만 했어요. 어디로 가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는 계속 울고 있었죠. 일단 여관으로 가자.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아버지의 말에 따라 택시를 탔습니다. 재민은 뒤돌아봤어요. 화려했던 그들의 집은 이제 남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에 붙은 빨간 딱지가 가로등 불빛에 선명하게 보였어요. 택시 안에서 재민은 생각했습니다. 은주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크리스마스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공중전화를 쓸 동전도 없었고 아버지의 핸드폰은 이미 정지된 상태였어요. 여관은 허름했어요.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좁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넓고 깨끗한 집에 살았던 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재민아. 아버지가 재민을 불렀어요. 내일 새벽에 서울을 떠나야 한다. 여기 있으면 채권자들이 찾아올 거야. 어디로 가는데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일단 피해 있으면서 재기할 방법을 찾아야지. 재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울을 떠난다니. 은주는 어떡하죠? 약속은? 아직 하지 못한 고백은? 아버지, 저 잠깐만이라도 나갔다 올 수 없을까요? 친구한테 연락 좀. 안 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 위험해. 채권자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 특히 너는 더 조심해야 해. 재민은 절망했습니다. 은주에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사라져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가방 속의 시집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 가족은 다시 짐을 챙겼어요. 아니, 챙길 짐도 없었죠. 그저 몸만 일으켜 여관을 나섰습니다. 역시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첫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나기 위해서였죠. 역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재민은 공중전화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은주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데, 아니, 편지라도 남기고 싶은데.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매서웠고 어머니는 재민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화장실 좀. 재민이 말하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빨리 다녀와. 멀리 가지 말고. 재민은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펜이라도 사서 메모를 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머니를 뒤져도 돈이 없었죠. 그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다시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기차에 올라타는 순간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습니다. 은주가 있는 곳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음속으로 수백 번을 외쳤지만 그 말은 은주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이틀. 은주는 시청 앞 광장에서 그를 기다릴 거예요.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기다릴 그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재민은 가방을 꼭 안았어요. 그 안에는 은주에게 주려던 시집이 들어 있었죠. 은주야, 널 만나서 행복했어. 그 한 줄이 이제는 너무나 슬픈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고 재민의 19년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첫사랑도 약속도
모든 게 그 겨울밤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은주는 시청 앞 광장에 일찍 도착했어요. 저녁 7시 약속이었지만 6시부터 나와 있었죠.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광장은 아름다웠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은주는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재민이 아닐까 하고요. 7시가 되었습니다. 은주는 시계를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재민은 보이지 않았지만 곧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8시가 지났습니다.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은주의 발은 얼어붙었고 손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재민이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9시, 10시.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광장의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상점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아프기라도 한 건가? 은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공중전화로 재민의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맞는 번호인데.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은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재민이 뛰어올까 봐서요. 하지만 끝내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재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볼 수 없었죠. 교무실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은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 망했단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야반도주했다더라.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은주는 말없이 하늘을 봤습니다. 회색빛 겨울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모든 게 허무했어요.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가슴만 남았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은주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졸업식 날 은주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받았지만 은주에겐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졸업장만 받고 조용히 학교를 떠났습니다. 재민과의 추억이 담긴 그 학교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졸업 후 은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어요. 아버지의 술주정은 날로 심해졌고 생활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은주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죠. 몸은 지쳐갔지만 은주는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생각이 났으니까요. 재민이, 그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꿈들이, 일을 하는 동안만은 그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은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또다시 폭력을 휘두르려 하자 은주는 처음으로 반항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은주의 외침에 아버지는 더 화가 났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심했습니다. 은주는 간신히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새벽녘 은주는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재민과 찍은 증명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거였죠. 갈 곳이 없던 은주는 전에 일하던 식당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사장님은 은주를 받아줬습니다.
숙식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할 수 있어. 힘들겠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드디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식당은 작은 동네 백반집이었어요. 사장 내외와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은주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방에서 재료 손질하고 홀에서 서빙하고 설거지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사장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주를 딸처럼 챙겨주려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30이 넘었는데도 변변한 직업 없이 부모님 식당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었죠. 은주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눈빛을 보내곤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또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장 내외가 경조사로 지방에 내려간 날이었어요. 은주는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사장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날 밤의 일은 은주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장님께 말하면 쫓겨날 게 뻔했고 경찰에 신고해도 누가 믿어줄까 싶었습니다. 그저 없던 일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은주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고 이내 임신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30대 초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인생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병원에 가는 것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은주는 매일 밤 울면서 고민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울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은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초췌하고 절망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 은주는 배에 손을 올렸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었어요. 그저 잘못된 시간, 잘못된 상황으로 온 것뿐이었죠. 이 아이가 내 잘못이 아니듯 나도 내 잘못이 아니야.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비록 힘들고 외로운 길이겠지만 혼자서라도 해내겠다고. 은주는 이미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새벽 첫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버스였어요. 식당에서 도망치듯 나온 지 한 달이 지났고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죠. 가진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더는 서울에 있을 수 없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멀리 가야만 했습니다. 버스는 동해를 향해 달렸어요. 창밖으로 산과 들이 스쳐 지나갔죠. 은주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아가야. 이런 엄마 밑에 태어나게 해서. 하지만 내가 꼭 지켜줄게. 속초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은주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싼 여관을 찾아다녔죠. 해변가 끝자락 낡고 허름한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도 거의 없는 곳이었지만 은주에겐 그마저도 감사했어요.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은주는 해변가에 작은 노점을 차렸습니다. 김밥과 떡볶이를 파는 분식 노점이었어요. 새벽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죠. 발은 퉁퉁 부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이를 위해 참았습니다. 아줌마, 김밥 2줄이요. 관광객들이 가끔 들렀어요. 은주의 김밥은 속이 알차고 맛있다고 소문이 났죠. 조금씩 단골도 생겼습니다. 배가 불러 일하기 힘들 때면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혼자 애 낳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은주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은주는 아들을 낳았어요. 작은 동네 병원에서 혼자서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무서웠지만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축하합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였죠.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환아, 서지환, 넌 엄마의 희망이야. 지환이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정해둔 거였어요. 밝게 빛나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죠.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은주의 분식 노점은 작은 가게로 발전했습니다. 은주 분식이라는 간판도 달았어요. 비록 작고 허름했지만 은주만의 공간이었죠. 낮에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아이를 돌봤습니다. 지환이 3살이 되던 해 은주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바닷가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와 팔찌를 만드는 거였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솜씨가 늘었습니다. 밤마다 지환이 잠든 후에 조용히 앉아 수공예품을 만들었어요. 엄마 이뻐. 아침에 일어난 지환이 엄마가 만든 목걸이를 보고 감탄했어요. 은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우리 지환이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네. 분식집 한쪽에 작은 진열대를 만들어 수공예품을 전시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신기해하며 구경했고 가끔 사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지환의 장난감 값이라도 벌 수 있어 다행이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환이 5살이 되었을 때 은주는 아이의 변화를 느꼈어요.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진 거였죠. 엄마, 나도 김밥 싸는 거 도와줄게. 작은 손으로 김을 펴려는 지환을 보며 은주는 웃음이 났어요. 우리 지환이는 아직 어려서 위험해. 대신 엄마가 당근 써는 거 구경할래? 응. 지환은 엄마 옆에 앉아 졸린 눈을 비비며 구경했어요. 가끔 졸다가도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7살이 되자 지환은 정말로 엄마를 돕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부터 하나씩 수저를 놓고 물컵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것까지.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지환의 밝은 인사에 손님들은 미소 지었어요. 아이의 순수함이 분식집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죠. 지환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가게로 와서 숙제를 했어요. 은주는 일하면서도 틈틈이 아들의 공부를 봐줬죠. 엄마, 이 문제 모르겠어.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모자의 정다운 모습을 보며 단골 손님들은 흐뭇해했습니다. 10살이 된 지환은 어느새 듬직한 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키도 부쩍 크고 생각도 깊어졌죠. 어느 날 저녁 지환이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은주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언젠가 올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니 가슴이 아팠죠. 지환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어. 우리 지환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셨어. 거짓말이었지만 진실보다는 나은 거짓말이었어요.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엄마 더 잘 도와드려야겠다. 내가 든든한 아들이 될게. 은주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보이지 않으려 애썼죠. 11살이 된 올해 지환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만드는 수공예품을 보고 자신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나도 목걸이 만들어 볼래. 엄마처럼 예쁘게. 은주는 아들에게 조개 껍데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지환은 금세 요령을 터득했죠.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구멍을 뚫고 실을 꿰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만든 거야. 첫 작품은 삐뚤빼뚤했지만
은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였어요. 정말 잘 만들었네. 우리 지환이 솜씨가 있구나. 칭찬에 신이 난 지환은 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엄마, 내가 만든 목걸이도 팔아보면 안 될까? 해변에 나가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은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린 아들이 물건을 팔러 다닌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지환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대신 엄마가 볼 수 있는 곳에서만 하는 거야. 약속? 약속? 그렇게 지환은 엄마와 자신이 만든 조개 목걸이를 작은 바구니에 담아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서 말을 못 걸었어요.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제가 만든 목걸이예요. 구경해 보세요. 밝고 순수한 아이의 모습에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목걸이를 보며 감탄했어요. 은주는 분식집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밖을 내다봤습니다. 해변에서 열심히 말을 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어느새 이렇게 자란 아들이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환이 돌아왔을 때 아이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목걸이 2개나 팔았어. 이 돈으로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 은주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 그리고 그 첫 번째 생각이 엄마를 위한 것이었다는 게 감동적이었죠. 그렇게 지환은 해변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자신이 만든 목걸이를 들고 하나씩 하나씩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재민과 아버지,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대구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하방이었죠. 서울의 대저택에서 지하 단칸방으로. 그 격차는 너무나 컸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견뎌야 했어요. 재민아, 오늘부터 아버지랑 같이 일하러 가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살 대학 진학을 꿈꾸던 나이에 막노동을 시작해야 했어요. 첫날 건설 현장에 갔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먼지가 자욱했고 거친 욕설이 오갔어요. 아버지는 예전의 사장님이 아닌 일용직 인부가 되어 있었죠. 한때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그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기 신참들. 빨리 와서 벽돌 나르라고. 현장 십장의 고함에 재민과 아버지는 묵묵히 벽돌을 날랐어요. 재민의 손은 금세 까졌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니 불평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손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일당을 받았습니다. 5만 원.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고 받은 돈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돈을 꼭 쥐고 말했죠. 이게 시작이다. 우리 다시 일어설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민은 아버지의 굽은 등을 봤습니다. 한때 꼿꼿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재민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1년이 지났을 때 재민은 현장 일에 익숙해졌어요. 동시에 야간 학교에 다니며 건축을 공부했죠. 낮에는 막노동, 밤에는 공부. 하루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재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재민은 멈출 수 없었어요. 시간이 아까웠으니까요. 3년째 되던 해 아버지가 작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된 거예요.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죠. 재민아, 내가 설계를 해봐라. 공부한 걸 써먹을 때야. 아버지의 말에 재민은 밤새 도면을 그렸어요. 처음 하는 실무였지만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공사는 성공적이었고 의뢰인도 만족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조금씩 일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재민과 아버지는 둘이서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윤스건설이라는 간판도 달았죠. 비록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사무실이었지만 그들에겐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어요. 재민은 낮에는 현장을 뛰고 밤에는 설계를 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했지만 지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일어선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아들아,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버틸 수 있었단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말했어요. 도면을 보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었죠. 아버지야말로요.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재민이 대답하자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죽고 싶었다. 모든 걸 잃고 가족들까지 고생시키니까. 하지만 너와 엄마를 보니 포기할 수 없더구나. 재민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상처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첫 번째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중소규모 아파트 건설이었죠. 위험 부담이 컸지만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재민아, 이번엔 내가 총괄 책임자를 맡아라. 아버지가 하셔야죠. 아니다. 이제 내 시대야. 아버지는 뒤에서 도울게.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어요. 재민의 설계는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웠고 분양도 순조로웠죠. 회사는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서 아버지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어요. 오랜 노동과 스트레스가 몸을 갉아먹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과로가 누적되어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재민은 그날부터 회사 일을 전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없이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져야 했죠.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가 쌓아온 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흐른 후 윤스건설은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어요. 재민의 경영 능력과 설계 실력이 인정받은 결과였죠. 회사는 서울로 다시 본사를 옮겼고 직원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버지가 재민을 불렀어요.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아버지는 많이 여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죠. 재민아, 이리 와 앉아라. 재민이 침대 옆에 앉자 아버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회사 대표이사 변경 서류였죠. 이제 내가 이 회사를 맡아라. 아버지, 아직 일찍. 아니다. 때가 됐어. 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아버지는 잠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 했죠. 재민아,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지. 내가 만든 건물이라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질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돈만 쫓지 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해라. 우리가 한때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었어. 그걸 잊지 마라. 재민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재민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때는 건설 현장에서 함께 벽돌을 나르던 손, 이제는 주름지고 야윈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재민은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 아버지가 다시 세운 회사를 이제는 자신이 더 크게 키워나갈 차례라고. 병실을 나오면서 재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아버지와 함께 견뎌온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 같았죠. 회사 대표가 된 후 재미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큰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들어왔고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규모 주상복합 건설 계약을 성사시킨 직후였어요.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지만 재미는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성공의 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허무함이 또다시 밀려왔어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재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집에 가도 혼자, 아침에 일어나도 혼자. 44년의 삶에서 놓친 것이 너무 많았죠. 재미는 지갑을 꺼내 늘 같은 자리에 있던 사진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움이 가득했죠. 그리곤 다시 제자리에 넣었어요. 재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이번 주말에 일정 있나? 아니요, 대표님. 주말은 비어 있습니다. 그럼 주말 동안 연락하지 마. 핸드폰도 꺼놓을 테니까.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재민이 휴가를 가는 건 거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재민은 속초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저 바다가 보고 싶었고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죠. 어릴 때 가족과 함께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곳, 속초. 이틀째 되던 날 오후, 재민은 해변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 향과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공간이었죠. 그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그때 작은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다가온 거였어요.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소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재미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사진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작은 손에 들린 사진 한 장이 25년의 세월을 단숨에 무너뜨린 것이었죠. 재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 은주였습니다. 18살의 은주가 하얀 목도리를 두르고 웃고 있는 사진.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정말 너희 엄마니? 재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네, 엄마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진이에요. 고등학교 때래요. 소년의 말에 재민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은주도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25년이 지났는데도. 너희 엄마 지금 어디 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은주 분식이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소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분명했어요. 엄마가 만드는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요. 김밥도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재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거스름돈은 됐어. 목걸이 예쁘네.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가서 자랑해야겠어요. 소년이 뛰어가려는데 재민이 불렀어요. 잠깐, 너 이름이 뭐니? 서지환이요. 지환이.
좋은 이름이네. 너희 엄마 가게가 정확히 어디니? 지화는 손가락으로 해변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파란 간판이에요. 은주 분식 꼭 오세요. 엄마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지환이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재미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 분식. 그녀가 거기 있다니. 25년 만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재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5분도 안 걸릴 거리가 오늘따라 멀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파란 간판이 보였습니다. 은주 분식. 소박한 가게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보였죠. 재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25년이 지났는데.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가게 문 앞까지 와 있었어요. 재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딸랑. 문에 달린 종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쳤어요. 떡볶이와 어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그리고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재민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김이 나는 냄비 뒤에서 고개를 든 사람. 그것은 분명 은주였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졌고 얼굴엔 삶의 흔적이 있었지만 분명 은주였어요. 재민이 25년 동안 잊지 못했던 그 사람. 은주도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녀의 눈이 크게 떴다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죠. 재민?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은주야. 재민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5년 만에 직접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그 짧은 두 글자에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죠. 둘은 그렇게 마주 섰습니다. 작은 분식집 안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사이에서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19살의 그들이 다시 만난 것처럼.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기에. 말을 잇지 못하는 은주를 보며 재민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미안함과 그리움, 놓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뒤섞였죠. 오래됐다. 은주야. 재민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어요.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환이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아까 어떤 아저씨가 10,000원 주고 가셨어. 목걸이 예쁘대. 지환은 엄마와 재민이 마주 서 있는 걸 보고 멈췄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듯 했죠. 아저씨, 진짜 오셨네요. 재민은 지환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주를 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있었죠. 2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운명은 이렇게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어요. 분식집에서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지환은 눈치껏 집에 남았어요. 엄마가 특별한 손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어린 나이에도 알았던 거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방파제 끝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한참을 침묵했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25년의 세월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많이 기다렸니?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응, 그랬었지. 은주도 긴 침묵 끝에 대답했어요.
시간이 25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너 어떻게 지냈어? 은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너희 집이 망했다고 그것만 들었어. 그 후로는 아무것도 몰랐어. 재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구로 도망갔어. 지하 단칸방에서 살면서 아버지랑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했어. 낮에는 벽돌 나르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렇게 10년을 살았어. 은주는 놀란 눈으로 재민을 봤어요. 너가 막노동을? 응. 처음엔 죽을 것 같았어. 하지만 아버지 보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고 나서 또 다시 회사 세우는데 10년이 더 걸렸어. 이제야 좀 안정됐고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난 너를 오해했어. 그냥 잘 살면서 날 잊은 줄 알았어. 너를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어. 재민의 고백에 은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도 그랬어. 매일 내 생각했어. 연락을 할 수는 없었던 걸까 하고. 다 내 잘못이야. 연락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재민이 은주의 손을 잡으려 하자 은주가 물었어요. 결혼은 안 했어? 못했어. 아니, 안 했어. 은주가 놀란 듯 재민을 봤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흘러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혼자야. 지환이 아빠는. 은주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사실 원했던 아이가 아니었어. 11년 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어. 경찰에 신고도 못했어. 누가 날 믿어주겠어? 그냥 도망쳤어.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은주야, 처음엔 죽고 싶었어.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 그래서 낳았어. 그리고 은주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힘들었지. 정말 많이. 하지만 지환이 없었으면 난 아마 진작 죽었을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그 애가 태어나던 날 처음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이 달라졌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재미는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은주도 거부하지 않았죠. 2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곁에 있었다면. 아니야. 이게 운명이었나 봐. 지환이를 만나게 된 것도, 너를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대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어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서울 올라가야 해. 알아.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월요일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너도 내 삶이 있잖아. 은주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은주야, 나는. 재민이 뭔가 말하려 하자 은주가 먼저 말했어요. 재민아,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25년이야.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지환이도 있고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나도 혼란스러워.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 시간이 필요해. 너한테도 나한테도.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분식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민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그는 이미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락처 줄 수 있어? 재민이 물었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 불러줄게. 번호를 저장하는 재민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야 연결고리가 생긴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계속 휴대폰을 봤어요. 은주에게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서 창밖의 고속도로가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25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게 끝일까? 아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재미는 다짐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재미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설계도를 검토할 때도 자꾸만 은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분식집의 따뜻한 김이 나던 모습, 눈물을 참으며 웃던 그녀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죠. 월요일 중요한 미팅이 끝나자마자 재미는 비서를 불렀어요. 김 비서, 앞으로 금요일 오후 일정은 비워둬. 네. 매주 금요일이요? 응.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표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거든요. 어딘가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첫 번째 금요일, 재미는 다시 속초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트렁크에는 분식집에서 쓸만한 새 조리도구들과 지환이 좋아할 만한 책들을 실었죠. 분식집 문을 열자 지환이 먼저 알아봤어요. 아저씨다. 엄마, 저번에 그 아저씨 오셨어요. 은주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왔어? 응.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이었죠. 재미는 이곳에 오기 위해 3시간을 운전했으니까요. 앉아. 뭐 먹을래? 떡볶이. 지환이가 맛있다고 했거든. 재민이 자리에 앉자 지환이 옆으로 와서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 또 오셨네요. 목걸이 잘 쓰고 계세요? 응, 차에 걸어뒀어. 예뻐서. 지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재미는 가방에서 책을 꺼냈어요. 이거 넣어주려고 가져왔어. 건축 관련 그림책인데 재밌을 거야. 우와, 감사합니다. 지환이 책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은주도 미소 지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재미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은주는 말렸지만 재미는 막무가내였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가만 있어. 넌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잖아. 10년 동안 공사장에서 일했는데 설거지가 뭐가 어려워? 재민의 말에 은주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을 본 지환이 말했죠. 엄마, 아저씨랑 같이 일하니까 좋아 보여요. 은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재민은 지환과 함께 바다로 나갔어요. 모래사장을 걸으며 지환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 짓는 사람이야. 집이요? 응. 설계도를 잘 그려야 좋은 집이 지어지거든. 튼튼하고 따뜻한 집. 지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랑 나도 설계 잘했나 봐요. 우리 집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 말에 재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짠한 마음이 있었어요. 11살 아이가 하기엔 너무 어른스러운 말이었으니까요. 분식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주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석양빛에 물든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재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살의 은주가 아니라 44살의 은주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재민아. 은주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서울까지 운전하기 힘들 텐데 저녁 먹고 가. 처음으로 은주가 먼저 제안한 거였죠. 재미는 기쁜 마음을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은 소박했습니다. 은주가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밥. 하지만 재민에게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맛있었어요. 아저씨, 자주 오세요. 식사를 마치고 지환이 말했어요. 엄마가 아저씨 올 때마다 기분 좋아 보여요. 은주가 당황해서 지환을 쳐다봤지만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죠.
두 번째 금요일에도 재미는 속초로 갔습니다. 이번엔 분식집 간판을 손봐주겠다고 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이 마음에 걸렸다고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 은주가 말했지만 재미는 이미 페인트통을 들고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건설회사 대표가 간판 하나 못 고치겠어? 재민이 간판을 새로 칠하는 동안 지화는 옆에서 도왔어요. 페인트가 얼굴에 튀었지만 아이는 즐거워했죠. 아저씨, 나도 나중에 집 짓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해. 수학이랑 과학을 잘해야 하거든.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은주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환에게 아버지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다시 상처받을까봐. 세 번째 금요일 비가 내렸습니다. 재미는 우산을 들고 분식집에 들어섰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죠. 이런 날씨에 왜 왔어? 위험하잖아. 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수건을 가져와 재민의 머리를 닦아줬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물러났지만 재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응? 고마워. 다시 만나게 해줘서. 은주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날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 때문이었죠. 세 사람은 분식집에서 우동을 끓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저씨,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지환이 물었어요. 글쎄, 예전엔 싫어했는데 오늘은 좋네. 왜요? 너희랑 있어서.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은주는 그 웃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다시 예전의 그 미소였어요. 19살 때 보여주던 그 따뜻한 미소. 네 번째 금요일, 재미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에 지환이 생일이라고 들었어. 서울에 가서 놀이공원 가는 거 어때? 지환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요? 가도 돼요? 하지만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 부담 갖지 마. 지환이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해. 지환이 엄마를 애원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은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매주 금요일이 특별한 날이 되어갔습니다. 재민이 오는 날이면 은주는 아침부터 분주했고 지환은 학교에서도 들떠 있었어요. 세 사람 사이에 조금씩 정이 쌓여갔죠. 어느 날 저녁 지환이 잠든 후 은주가 말했어요. 재민아, 너 정말 괜찮아? 매주 이렇게 오는 거. 괜찮아. 아니, 사실 이게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은주는 놀란 듯 재민을 봤어요. 회사는? 일은?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나면 뭐해? 이제야 살 것 같아. 재민의 진지한 대답에 은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이 남자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어요. 고마워, 재민아. 뭘? 그냥 다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겨울이 깊어갔어요. 속초에 많은 눈이 내렸죠. 재미는 여느 때처럼 금요일에 내려왔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낡은 가방을 하나 더 들고 있었어요. 분식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은주는 떡볶이를 적고 있었고 지환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풍경이었죠. 왔어? 은주의 인사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응. 눈이 많이 오네. 재미는 외투를 벗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처럼 저녁을 먹은 후 지환이 말했어요. 엄마, 나 밖에 나가서 눈사람 만들어도 돼요? 그래. 너무 춥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고. 지환이 밖으로 나가자 분식집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재민은 가져온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비닐에 쌓인 책 한 권을 꺼냈죠. 은주야.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기억나? 은주는 놀란 눈으로 그걸 바라봤어요. 낡고 바랜 시집이었습니다.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달아 있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자주 함께 읽던 그 시집. 이거 어떻게 아직도 갖고 있어? 너가 좋아했던 시집. 크리스마스에 주려고 했던 거야. 재민이 책을 은주에게 건넸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바랜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은주야, 널 만나서 행복했어. 19살 재민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잉크는 바랬지만 그 마음만은 선명했어요. 은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25년 동안 이걸 갖고 있었어? 응. 너한테 주지 못한 게 평생 미안했어. 재민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어 재민을 봤을 때 그의 눈에는 여전히 19살의 소년이 있었어요. 수줍고 따뜻했던 그 소년이. 창밖에서는 지환이 눈사람을 만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가끔 분식집 안을 들여다보며 엄마가 웃고 있는 걸 확인하곤 다시 놀이에 집중했죠. 재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응? 25년 전 크리스마스에 못한 말 지금 해도 될까? 은주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뭔데? 재민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사랑해. 그때도 지금도.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렀어요. 25년을 기다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널 그리고 지환이를 책임져도 되겠니? 그 순간 은주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눈물인지 웃음인지 분간이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25년의 시간, 그 모든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재민아. 은주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재민이 그런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하지만 이제라도. 아니야. 은주가 재민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늦지 않았어.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25년 전 그들이 헤어졌던 그 겨울을 다시 하얗게 덮어주는 것처럼. 지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볼이 빨갛게 얼어 있었죠. 엄마, 눈사람 다 만들었어요. 나와서 봐요. 은주와 재민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환이 만든 눈사람은 삐뚤빼뚤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와, 잘 만들었네. 재민이 칭찬하자 지환이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아저씨, 이제 매일 올 거예요?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은 당황했지만 재민이 대답했어요. 응, 자주 올게. 아주 자주. 약속? 약속? 지환이 재민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재민은 아이와 손가락을 걸며 은주를 봤습니다. 그녀도 웃고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내리는 눈은 축복 같았습니다. 25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후 재민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마음에 확신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분명했죠. 먼저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병원 VIP 병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양차 입원해 있었지만
오늘따라 얼굴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재민이 들어서자 아버지가 돌아봤어요. 왔구나, 아들아. 네, 아버지. 재민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과일을 깎으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요즘 표정이 밝더구나. 좋은 일 있니? 아버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역시 자식 마음을 읽는 건 부모였어요.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재민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은주를 다시 만났어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은주? 네. 25년 전 제가 알아. 내가 좋아했던 그 여자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민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니.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마음을 모르겠냐. 수능 끝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들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에 만나기로 했다고 혼자 중얼거리던 것도 들었어. 재민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도망쳐야 했지. 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평생 짊어진 죄책감이 보였어요. 재민아.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야윈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평생 미안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앗아가 버렸구나. 아버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내 생각이 났어. 그날 내가 얼마나 절망했을까.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야 했던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인한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용서해다오, 아들아. 아비 때문에 첫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 재민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아버지가 놀란 듯 아들을 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셨잖아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서 회사를 재건하셨고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도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 재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아버지가. 그 덕분에 저도 강해질 수 있었고요.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감동과 미안함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요. 25년이 지났지만 다시 만났어요. 은주를. 재민은 속초에서의 일들을 아버지께 들려드렸습니다. 지환이라는 아이 이야기도 매주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어요. 그래. 그렇게 됐구나. 한참을 듣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그 여자는 뭐래? 너를 용서했니? 용서할 게 없대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 착한 여자구나. 25년을 혼자 살았다니.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재민이 부축하려 하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재민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아버지, 그 여자와 아이에게 내가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겠니? 재민은 아버지의 얼굴을 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은주와 지환이를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면. 당연하지. 아버지가 힘주어 말했어요. 내 며느리고 내 손자가 될 사람들인데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그 말에 재민은 울컥했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병실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재민아. 네, 아버지. 고맙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때 아비 원망하지 않고 함께 일어서줘서, 이 자리까지 회사를 키워줘서,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포기하지 않고 은주를 다시 찾아줘서 내가 행복해야 아비도 편히 눈 감을 수 있다. 재미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어요. 아버지도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저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날 병실을 나오면서 재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은주와 지환이를 당당하게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25년 전 아버지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모든 게 다시 만나기 위한 운명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재미는 다시 속초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은주와 지환을 서울로 데려가기 위해서였죠. 분식집에 도착하니 토요일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재민아. 은주가 반갑게 맞았어요. 지환도 테이블을 닦다가 달려왔죠. 아저씨,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오셨네요. 재민은 지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산해지자 재민이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지환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진지한 표정에 두 사람도 긴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로 가자. 지환이 학교도 옮기고 새 집에서 다시 시작하자. 은주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11년간 살아온 속초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지환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가요. 아저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은주는 아들의 맑은 눈을 보며 결심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일주일 뒤 그들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재민이 준비한 아파트는 넓고 따뜻했어요. 지환은 처음 보는 자기 방에 감탄했죠. 와, 내 방이 생겼어요. 은주도 깨끗한 주방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좁은 곳에서만 살았는데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재민아, 이건 너무 우리 집이야. 이제부터. 재민의 말에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칠 뒤 재민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큰 집이었어요. 은주는 긴장한 채 지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자 재민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은주가 상상했던 차가운 모습과는 달랐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머, 은주 씨? 어서 와. 추운데 고생했어. 어머니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환이구나. 정말 잘생겼네. 지환이 수줍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지환입니다.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어서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외출을 나오신 거였어요. 어서 오게. 기다리고 있었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은주는 깊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은주입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우리 재민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미안했네. 25년 전 그날 우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구먼.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은주가 대답하자 어머니가 은주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족이야. 은주 씨가 고생한 만큼 우리가 잘해줄게. 은주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가족의 따뜻함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환아, 이리 와봐. 아버지가 지환을 불렀어요. 지환이 다가가자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만년필이었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젊을 때 쓰던 거야. 이제 너한테 주고 싶구나.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지환이 밝게 대답하자 모두가 웃었어요.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따뜻해졌죠. 저녁 식사를 하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은주 씨, 서울에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저는 사실 요리하는 게 좋아서요. 작은 식당이라도 하고 싶어요. 어머, 좋지. 우리 재민이가 맨날 밖에서 먹고 다니는데 은주 씨가 만든 음식 먹으면 좋겠네. 어머니의 격려에 은주는 용기를 얻었어요. 2달 뒤 은주와 재민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재민의 직원들과 은주가 속초에서 친하게 지낸 분들이 참석했죠. 신부 입장.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주가 지환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은주는 눈물이 났어요. 꿈 같은 일이었죠. 은주야. 재단 앞에서 재민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재민이 직접 말했습니다. 25년을 돌아 다시 만난 우리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은주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오래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평생 함께 할게요. 지환이 2사람 사이에서 반지를 건넸습니다.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결혼 후 재민이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제 일 안 해도 돼. 편히 쉬어.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일하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재민은 은주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좋은 자리를 물색했죠.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 작은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바다와 당신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속초의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재민에 대한 사랑을 담은 이름이었죠. 개업 첫날, 재민의 부모님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큰 화분을 들고 오셨어요. 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오셨죠. 된장찌개 하나 주게.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걸로. 은주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점심시간 재민이 직원들과 함께 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대표님 사모님 가게입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와 식사를 했어요. 은주는 바쁘지만 즐거웠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죠. 저녁이 되면 재민은 항상 식당으로 왔습니다. 퇴근 후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아내의 가게였어요. 오늘은 어땠어? 응. 오늘 손님 많이 왔어. 입소문이 났나 봐. 2사람은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지환을 데리러 갔습니다. 지환은 서울의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성적이 뛰어났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지환이가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하던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요. 재민은 지환의 꿈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건축 관련 책도 사주고 주말엔 함께 건축물 탐방도 다녔어요. 아빠, 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어느새 지환은 재민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재민은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이건 철근 콘크리트 구조야. 보이지 않는 곳에 튼튼한 기초가 있어서 이렇게 높이 설 수 있는 거지. 우리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 튼튼해서 행복한 거죠? 12살 아이의 말에 재민과 은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봄날 3사람은 속초로 나들이를 갔어요. 은주가 일했던 분식집 자리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바다는 여전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 때 힘들었어요? 지환이 물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너 덕분에 행복했어. 은주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그리고 이제는 더 행복해.
재민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해변을 걸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죠. 지환이 앞서 뛰어가며 조개 껍질을 주었어요. 예전처럼 목걸이를 만들 거라고 했죠. 재민아, 응? 고마워. 다시 찾아줘서.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환이 잠들었어요. 은주는 백미러로 아들의 자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행복해. 나도. 재민이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들을 갈라놓았던 겨울은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그들 앞엔 따뜻한 봄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와 당신, 그 작은 식당엔 매일 웃음꽃이 피었어요. 때론 재민의 부모님이, 때론 직원들이,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찾아왔죠. 은주의 손맛은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지환은 무럭무럭 자라 중학생이 되었어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상도 받고 건축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꿈을 키워가는 아이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봄은 계속되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 깊고 따뜻했어요.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들어갔죠. 이것이 재민과 은주 그리고 지환의 이야기입니다. 긴 겨울을 견디고 만난 봄의 이야기. 기다림의 끝에서 피어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